안녕하십니까? 한 번에 합격하는 산업안전기사 교재의 감수자 김유창입니다. 이번 성안당에서 나온 한 번에 합격하는 산업안전기사의 핵심 체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어떤 산업안전의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교재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함으로써 이 산업안전기사가 800페이지가 되는 좀 방대한 책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공부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본 강의는 산업안전기사 성안당 필기편 교재를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들음으로써 중요한 파트를 빨리빨리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안전기사 길사 관련 카페 및 추천 사이트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 관련 기사 추천 네이버 카페에 세이프티 넷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회원은 한 23,000명, 4,000명 이상의 카페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카페인데요. 이 산업안전과 인간공학 기사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합격 수기 등 공부 팁이 가장 많은 카페입니다. 이번에 나온 본 강의의 교재인 성안당의 산업안전 기사의 질의와 응답을 본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따라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요 세이프티넷 카페에서 질의응답을 하면 저자와 전문가들이 아마 답변을 해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동영상이라든지 CBT 공부하려면 인트리라는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이 인트리는 세이프티넷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사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영상도 많고요. 특히 인간공학 기사, 산업안전기사, 인공지능 CBT는 제가 추천을 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 모의고사를 풀면은 본인은 모르지만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수험생의 약점을 분석해 가지고 수험생의 약점을 보완하는 문제를 제시해서 약한 부분만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러므로써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편 감수자 김유창입니다. 인간공학 및 산업안전 박사, 인간공학 기술사이고요.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교수님들, 연구자들의 모임인 대한인간공학교 회장을 역임했고요. 한국인간공학기술사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학교 편집위원을 역임했고, 부산광역시 안전위원회 위원 역임, 산업안전보건공단 평가자문위원, 근로복지공단 평가자문위원을 역임을 했고요. 하나우선,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이와, 기아자동차 등 많은 기업체에서 인간공학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을 했습니다. 즉 이론과 실무가 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안당 산업안전기사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의 산업안전기사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안전공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안당에서 나온 산업안전기사 첫 번째 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교육 수립, 안전보호구 관리, 산업안전심리, 인간의 행동과학,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교육 수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안전관리, 안전 및 위험의 개념. 이 별표가 3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5년에 걸쳐서 3개에서 4문제 정도 5년 동안 출제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주 출제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 1장에서는 포엠과 3의 종류, 재해 예방의 4원칙, 중대재해의 정의, 재해 이론, 위험예지 훈련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안전의 정의 공부하니까 안전의 정의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안전보호 정의 중에서 하인리의 이건 사전적 의미의 정의고요. 여기 하인리라고 하는 안전관리론 정의인데 하인리라는 사람은 안전 어떤 관리의 학자인데 거의 창시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식을 체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업장에서 이 사람 이론을 많이 활용도 하고요. 또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보건의 정의는 뭐냐면 안전과 산업안전은 차이가 있어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의 안전을 얘기합니다. 안전을 얘기해요.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어떤 안전을 우리가 산업안전이라고 한다라고 보면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 포엠, 안전관리의 포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4가지, 3가지 이런 것들은 출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중요해요. 또 사업장에서도 4가지 이런 것들은 강조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포엠은 인간이 기계 설비와 공존하면서 근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본 조건 4가지. 맨 머신 메디아 매니지먼트 4가지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E 대책이 있는데요. 3E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대책과 관계가 있어요. 대책할 때 이런 걸 하는 거야.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엔포스먼트, 기술적인 대책, 교육적인 대책. 이건 약간 관리적인 대책인데 약간 강제성을 띄어요. 엔포스먼트니까. 우리가 강제성을 띈 요 4가지의 3이다. 재예방 4원칙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예방 가능하다 원칙을. 손실은 우연이다. 원인이 있다. 대책 선정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정의.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 이건 중요하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즉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해요. 근로자가 아니면 안 되고요. 일하다가 해야 돼요. 일과 관계없으면 산업재해가 아니에요.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동은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해요. 아주 까다로워요. 또 관리 감독도 나와요. 그래서 중대재해는 사업장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것도 중대재해. 중대재해 정의는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종류는 뭐 그냥 보면 되고요. 이 아차 사고가 있네요. 아차 사고는 니어 액시던트, 사고가 나더라도 손실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다칠 뻔했다, 뭐 이 정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위험과 유해는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위험은 부상 가능성이 있으면 위험한 작업 환경, 질병 가능성이 있으면 필연이면은 유해한 작업 환경이야. 와이어 로프가 끊어져서 크레인에 짐이 떨어진다.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와 관계되는 거. 여기는 질병과 관계되는 거. 유해한 작업. 우리가 유해한 화학물질 속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병 걸리겠죠? 이러한 것들을 유해한 작업 환경이라고 불러요. 안전과 위생, 보건을 뜻합니다. 위험 분류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공동대처법 나온 다음에 중요한 기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들을 분류하고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보다 안전기사 따가지고 회사에서 일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재발생의 이론, 하인이란 말이 나왔네요. 하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인이요, 대보상 비용, 대손실 비용. 하인이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눴어요. 각각의 항목들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인일은 간접비와 직접비를 1대4로 해서, 이것은 보험에 관련된 비용이니까 쉽게 나와요. 산출이 되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뭐, 기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냥 이것을 직접비의 4배다라고 해서 그냥 계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우리 재손실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원인, 간접 원인, 재원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의 어떤 직접 원인이, 물체의 불안전 상태와 사람의 불안전 행동이 직접 원인이에요. 각각의 종류까지. 간접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원인이 있어야 대책이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발생 메커니즘을 한번 쭉 보고요.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은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배가 일어나는데 5개의 요소들이 골패처럼 요게 발생하면 요게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야. 5개 구성 요소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개인적인 결함,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 사고, 상해. 이 중에서 요 세 번째 단계의 제거가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사고 나면 인간의 불안정 행동과 불안정 상태 제거에 집중을 하는 거야. 한번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하인이의 1대 29대 법칙. 하인이가 중대재해가 한 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경상이 29번, 무상해 사고가 300번이다. 상해가 없는 경우가 300번이다. 따라서 하인이는 우리가 재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무상해 사고를 관리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재해는 물체의 불안정한 상태고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과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는 잠재적인 위험 상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하인리니어 사고방지 5단계.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이 하기 바랍니다. 하인리가 주장할 때 첫 단계로 예방하면 좋은데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안전관리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사실의 발견, 평가, 시정책의 적용, 그다음에 우리 시정책의 선정과 적용, 뭐 이런 거 있다. 5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버드의 이론도 기억을 하기 바라요. 하인리는 5개 있는데 이 항목들이 틀려요. 하인리는 유전적인 요소, 뭐 사회적 환경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컨트롤할 수 없어서 버드는 사업장에 컨트롤할 수 있는 5개의 요소들을 주장을 했고, 요 사람은 요 2번째 기본 원인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버드의 재발생 구성표 한의학 1대 2식도 300과 좀 비슷해요. 1대 10대 30대 600 원칙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아담스의 재연쇄 이론, 작전적 에라, 전술적 에라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출제가 돼요. 사업적에서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재발생 형태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생산성과 경제적인 안전. 왜 안전을 해야 돼요? 인도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생산적인 측면. 근데 안전이 보장돼야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기업의 이윤도 보장된다. 이게 현재의 이론이에요. 효율력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예방 활동 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공부를 하겠는데 무제운동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니까 여러분들 무제운동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무제운동과 정의를 한번 보고요. 무제운동의 3대 원칙, 무해 원칙, 선취 원칙, 첨가 원칙. 무해 원칙은 제로가 목표고 위험 요인을 없애야 되고 찾아서 근로자들 전원이 참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삼기둥. 무제운동의 조직의 삼기둥이야. 최고계행자, 관리감독자, 자율안전봉으로 활바나. 이건 작업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조직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관리감독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조직 삼기둥 꼭 기억을 하기 바라고. 위험예지 훈련은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훈련이에요. 4라운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풀박스 미팅. 풀박스 미팅은 안전 미팅이에요. 조선소라든지 건설업장에서 많이 하는 풀박스 미팅.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이에요. 자유분방, 비판 없이, 수정 발언, 대량 생산. 이게 4원칙이에요. 이렇게 해서 뇌의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칙을 여기 호사 가이드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아닌데 호사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얘기해요. 법령은 아니에요. 강제조항은 아닌데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자율적인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침이에요. 권고기술인데 권고기술이라고 해서 안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는 이게 의미를 갖습니다. 안 지킨다고 해서 처벌은 하지 않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호사 가이드 정의 정도는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안전보건 예산을 법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편성은 어떤 것을 편성을 해야 되고 편성 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있어요. 안전보건 체제라고 했는데 이건 조직이에요.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조. 여기 핵심 체크 보면 조직의 형태, 직계형 참모형, 직계참모형 조직, 조직의 업무,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규정, 이것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매년 나와요.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다. 이런 법과 관계되는 것들은 필기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필기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관리하고 법에서 시험이 나와요. 당연하겠죠. 이게 실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에 관계되는 것들은 열심히 해두면 2차 시험에도 좀 공부가 수월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직의 목적, 구비 조건,
조직의 형태, 직계형, 참모형, 직계 참모형 조직이 있어요. 각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운영의 형태, 장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인형 조직은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고요. 생산 라인에서 안전 부서가 따로 없어요. 운영하는 조직의 형태. 서패턴 조직은 안전 부서가 있어요. 중규모 사업장에 적합을 하고요. 안전 부서에서 안전에 관계되는 계획을 짜고요. 현장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하는 거고, 실제 안전 업무는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단점은 안전부서가 있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단점은 이게 생산부서하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라인 스텝형 조직은 대규모 생산 조직에서 사용합니다. 스텝 안전부서도 있고요. 각 생산 라인에도 안전 담당자가 있는 장점을, 직계형 조직과 스텝형 조직의 장점을 혼합형 조직의 형태다. 어떻게 운영되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뭘 해야 되고, 안전보건위원회가 뭘 해야 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근로자들이 안전보건법에서 정했어. 요대로 안 하면 처벌을 받아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은 우리가 회사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기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1교 실기. 반드시 이번 기회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좀 빨리 얘기를 하면, 안전관리 조직에서 사업주의 안전직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는 주로 도급 사업자들이 있을 때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도급 사업.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주로 공장장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해요. 대부분 거의 모든 업무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안전관리자의 법정 직무. 법에서 정한 직무니까 여러분들이 안전기사 따라서 안전관리 일하면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때요?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의 법정 직무도 우리 보건 쪽과 안전 쪽과 대칭이 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데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안전 담당자의 법정 직무들, 위험한 업무는 우리가 안전 담당자를 둬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는 직반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반장들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안전보건 관리 업무, 안전조직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사장님, 경영층과 근로자들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위원회를 우리가 회사에 가면 뭐 삼보위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여기서 노사가 같이 운영해요. 거의 모든 안전보건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해요.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법에서. 그래서 근로자와 사장님들, 경영층에서 반반씩 동수를 구성해서 이 안전보건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위원회의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요. 안전보건위원회 회의권, 그다음에 심의의결,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안전보건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할 텐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ISO 45001 호사 안전보건 시스템, 즉 안전의 어떤 조직부터 운영까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걸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에 가면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이 ISO를. ISO 9000은 품질, ISO 14000은 환경, 그다음에 ISO 45001이 안전 보건 쪽의 경영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 규정은 법에서 이러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서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법을 토대로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또 안전보건 규정을 만드는 사업 종류 근로자 수, 안전보건 규정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작성하고 변경할 때는 당연하겠죠. 산업안전보건위원 심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이죠. 뭐 우리가 안전교육을 근로자들은 2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1시간으로 받겠다. 그러면 법도 위반되고 또 보건위원회 통과도 안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챕터 1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안전보구 관리 핵심 체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구 관리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론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 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구에 대해서 보구를 언제 어디서 사용하는지 사용, 응?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성능과 어떠한 실험 방법을 써야 되는지, 보구의 어떤 종류, 그 다음에 사용 시 유의사항, 이러한 내용들을 보구, 안전모, 안전대, 여러 가지들 전부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한다라고 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핵심 체크 안전모 구조, 종류, 성능 시험. 여기서 안전모지만은 다른 보호구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시험에 잦은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급,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안전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의 정의, 이건 한번 출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신체의 일부에 직접 착용해 가지고 물리적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이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호구만 주고 우리가 일을 시키면 안 되겠죠. 작업자들. 우리가 크레인 밑에서 와이어로프가 끊어질까 봐 혹시 10년에 한 번 위험 요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거지. 하루에 낙하물이 막 100개씩 떨어지는데 그 낙하물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안전모만 주고 일을 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호구의 구비 조건, 선정 시 유의사항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호구의 종류, 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의 종류,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그 다음에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의 종류,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호복, 보호복은 여기서 이제 방열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되고요. 안전 인증에 대한 표시가 이런 표시를 하고요. 인증 표시 위에 제품을 표시를 해야 돼요. 형식, 규격, 등급, 제조자명, 제조 연월일, 안전 인증 번호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표시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의 종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의 종류별 특성 및 성능 기준 시험 방법. 이건 뭐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출제돼요. 당연하겠죠. 보호구가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보호구의 종류별 특성, 성능 기준 시험 방법은 매년 나오니까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 되겠다. 첫 번째 안전모. 낙하물이라든지 근로자가 추락에 대비해서 머리를 위한 보호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안전모의 구조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필기시험에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호구의 종류 이것들은 A형, A2형, AB2형이요. A는 낙하, B는 추락 용해요. 그 다음에 A는 뭐야? A가 낙하, 그 다음에 E는 감전, A, B는 낙하, 추락, 감전 막는 거야. 세 종류가 있다.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 시험 종류. 이거 중요합니다. 안전모의 내관통성 시험, 충격 흡수성 시험, 내전압성 시험, 내수성 시험, 얼마나 방수가 잘 되느냐, 얼마나 잘 안 타느냐, 안연성 시험, 턱금 풀린 시험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성능 기준도 알아야 돼요. 특히 내수성 시험의 질량 증가율은 이렇게 기출 시험에도 나옵니다. 안전모 성능 시험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안전화는 우리가 신발을 얘기를 합니다. 낙하물, 물체가 떨어져 발이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발과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안전화의 종류들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무재 안전화, 구비 조건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냥 쭉 한번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안전화의 시험 방법 이것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안전장갑은 손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손을 보호하기 위한 장갑이에요. 그래서 안전장갑은 특히 이제 절연장갑에 대한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00 등급에 교류 100볼트, 500볼트, 직류 750. 등급별 색상은 갈색. 특히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과 색상 이쪽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등급까지. 그래서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급 공부를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진 마스크는 주로 분진을 갖다가 먹는 마스크예요. 방진 마스크. 그런데 여기선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아니 산소 농도가 적으면 우리가 질식을 하는데 또 마스크가 있으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8% 이상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그리고 분진을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스크의 어떤 종류들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림에 따라서 영리형이 뭔지 시야량, 안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방진 마스크의 구조 한번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진 마스크의 등급에 따른 기준, 여러분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특히 어디에 사용되는지, 뭐 성면 취급장소에 특급을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1급, 2급, 예, 각각 등급에 따른 사용 장소를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과제 분집 등 포집 효율들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포집 효율들, 급 1급, 2급 분리식에 몇 % 정도 돼야 되는지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방독 마스크는 주로 가스를 유해 가스를 노출을 막기 위해서 착용하는 보호구를 얘기를 합니다. 마스크의 종류들이 있고요. 마스크의 종류들이 있고요. 마스크의 등급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의 등급은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고농도일 때, 중농도일 때, 저농도, 최저농도일 때, 그리고 산소는 당연히 18% 이상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 표시의 추가 사항을 또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화통의 표시 색깔, 요거는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유기화합용 정화통에는 갈색으로 표시를 한다. 암모니앙 정화통은 녹색이다. 요 정화통의 색깔을 보고도 이게 무슨 가스를 막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색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총기 마스크는 우리가 가스 증기 공기 중에 부여하는 미립자성 물질, 탄소 결핍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들을 건강을 예방에 사용, 즉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는 마스크예요. 총기 마스크에. 총기 마스크의 장점과 단점을 여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호복인데요. 보호복은 우리가 법에서 인증받아야 될 것들이 이제 방열복이에요. 그래서 그냥 방열복 해도 되지만 일단 보호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열 작업에서 우리가 화상과 열 중증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복이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안전대는 우리가 추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추락 방지. 2m 이상 고소 작업에는 우리가 안전대를 착용을 해야 돼요. 안전대의 종류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이 있습니다. 안전대의 구조들도 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안경은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예요. 그래서 차광, 해로운 자외선과 적외선을 보호하는 거, 미세 칩 같은 것을 보호하는 유리 보안경, 플리스틱 보안경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보안면은 주로 유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비산물과 유한 액체를 보호하기 위한 용접 보안면이 대표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마개 귀덮개는 우리 소음이 많은 작업 장소에서 청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예요. 방음용 보호구, 그 귀마개가 있고요. 귀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마개, 귀덮개의 등급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종류, 등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귀마개 2종에 주로 고음을 해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는 영역인 저음은 차지하지 않는 것. 즉 우리가 대화를 귀마개청에서 말이 잘 안 들리면 안 듣는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귀마개를 2종을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표지는 우리가 위험한 기계, 기구,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표지를 안전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표지의 종류가 중요하죠. 안전표지는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가 있어요. 금지표시는 우리가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에 뭐 이렇게 우리가 사선으로 그어져 있고요. 경고 표시는 우리가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요. 경고는 주로 우리가 삼각형 뭐 이런 표시로 되어 있고, 지시 표시는 주로 보호구에 관계되는 건데요. 우리가 동그라미 안에 어떤 보호구 그림이 있어요. 안내 표시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상구가 어디 있다, 의무실이 어디 있다, 위치를 알리는 표시예요. 금지 표시 얼마나 위험하면 이 행동을 금지하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 물질에 대한 주의한 거요. 뭐 유독성 물질이다, 소음이다 이런 경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보호구, 안내. 요 4가지를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각각의 금지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꼭 우리가 공부를 그림을 보고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뭐 보안경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 보호구니까 어때요? 지시 표시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안내 표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안내 표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것은 안내 표지를 안 해요. 이상구등을 하는 거지.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안전표시의 색채와 색도 기준들은 시험에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왔던 문제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호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장 산업안전심리에 대한 핵심 체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심리는 이건 산업심리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산업심리학 중에서 특히 어떤 대뇌의 심리 상태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이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기계의 안전장치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거의 이제 기본이 되고 우리가 산업안전을 잘하려면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10년 후에 훌륭한 안전관리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뭘 공부를 해야 돼요? 산업심리학을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예? 산업심리학을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게 뭐 보호구 이건 기본이고요. 그건 간단해서 그렇게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엄청난 지식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심리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그렇게 출제 빈도는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산업심리 및 심리검사 요 챕터에서는 심리검사의 종류, 구비 조건, 스트레스 유발 요인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돼요.
산업심리학의 정의 목적. 그래도 한번 공부하면 좋겠죠. 산업심리학은 산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산성. 이 생산성과 안전이에요. 옛날에는 산업심리학이 요 생산성 때문에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안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인간 행동의 심리학적인 방법과 특견을 가지고 연구하는 실천 과학이다. 그리고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다. 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목적 같은 것을 읽어보면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의 복지, 어, 근로자의 적재적소 배치, 인사를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런 것들이 산업심리학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구비 조건은 좀 중요해요. 산업심리검사의 종류, 지능, 적성, 흥미, 성격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느냐, 어디에 적성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판별할 때 이용이 돼요. 심리검사의 구비 조건 이거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신뢰성은 뭐냐면 동일한 검사를 하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면을 정확히 반영을 해야 돼요. 수학 성적을 검사하는데 영어 검사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심리검사 기준, 표준화 객관성, 그 다음에 심리학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에 대한 심리학적 요인이에요. 사고에 대한 심리학적 요인. 산업 안전이니까 예? 안전의식 부족이라든지 주의력, 부주의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쭉 이해하기가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 지각과 정서. 지각이라는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지각은 대뇌에서 감각기관에 받아들이는 것을 대뇌에서 인지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해요. 요즘 산업심리학에서 중요 테마예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쪽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서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개인의 감정, 기분, 태도 등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개념. 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사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기, 좌절, 갈등. 공기는 산업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행동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공기, 좌절, 갈등 이러한 것들 또 우리가 이러한 정의들을 또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는 안 나와도 조금 나와요. 이런 공기들, 정의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안과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는 우리가 산업보건에서는 스트레스 받아가서 뇌 심혈관계 질환 걸려요. 산업보건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물론 산업 안전에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보건, 인간공학 기사 이런 거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주제다라고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에너지 형태, 이런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사람이 성능이 떨어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우리가 문제가 되고요. 적절한 스트레스가 좋다. 스트레스 유발 요인, 내적 요인은 사람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내적 요인, 외적이라는 것은
사람 위쪽에요. 그 뭐예요? 환경을 얘기합니다. 예? 그런 당연히 유발 요인 이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안. 과업을 재설계하고요. 근로자들을 참여시키고 역할을 분석해서 명확하게 해 주고요. 경력을 좀 잘 개발을 하고요. 계획도 작업 계획도 융통성 있게 얘기해 주고요. 목표를 주고 힘으로써 서로 지원해 주고 힘들면 이름으로써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어 조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된다. 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사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야. 스트레스를 해 줘야 되는 거야. 어 직업 적성과 배치. 이것은 사고와 좀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적성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는 적정 배치를 해 주면 어때요? 사고가 안 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계적 어떤 적성이 있는지 사무적 적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어 검사를 해야 돼요. 지능도 우리가 지능이 높은 요하는 작업에 지능이 없는 사람이 하면 사고가 발생하겠죠. 뭐 이런 지능, 흥미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 적성 검사는 우리가 어 여러 적성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적성 검사는 뭐 지능 검사, 수리 능력, 사무 능력, 언어 능력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요 사람이 어떤 일에 적합한지를 하는 검사를 적성 검사라고 하고 여기 적성 검사도 타당성, 객관성, 표준화, 신뢰성, 규준 등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그 사람은 직무를 분석해서 그 사람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인사관리에서 중요해요. 산업심리학에서는 중요한데 사고하고는 뭐 직무 분석과는 사고가 좀 관련이 있겠네요. 그냥 조금 5 년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선발맛 배치.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배치를 할 거냐. 물론 우리가 선발할 때 어 채용을 거부하기 위한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어 배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 선발을 할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적성 배치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인간의 특성과 안전과의 관계를 보면 어 안전사고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는 뭐야 감각 운동 기능,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 그다음에 대뇌에서 인식하는 기능, 대뇌에서 처리할 때 발생하는 거 이건 감각, 이건 대뇌에서 처리할 때 사고를 발생. 읽어보면은 뭐 크게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 후 5요소 요 기억을 좀 하기 바랍니다. 공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기출 문제가 뭐 5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나와요. 5대 요소. 좀 말이 좀 우스워요. 아마 학자들마다 안전심리 5요소 하면 틀릴 텐데 일단 뭐 우리가 기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해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문제는 아니겠죠. 예.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인간의 특성, 우리가 주의력, 집중과 배분, 그다음에 예측, 인간은 뇌에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요. 그다음에 감각, 까먹어요. 사고, 우리가 사고 오인, 에라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사고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심리는
인간이 대뇌에서 어떻게 지각하느냐. 특히 게스텔트라는 사람이 지각 원리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근접성, 유사성 이런 이제 지각 원리가 있는데 이러한 지각 원리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착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각을 하는지를 대뇌에서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도움이 되고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단순성, 공통성, 대칭성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얘네가 어떻게 인지가 하는지. 그다음에 사고는 대뇌에서 우리가 이건 대뇌에서 영어로는 에라, 착오, 실수 이렇게 하는데 에라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착시, 그다음에 착각. 예? 착시는 눈으로 잘못 보는 거예요. 감각. 착각은 지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지 과정에서 착오, 에라, 판단 과정에서 오인 이런 것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착시는 우리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현상을 얘기해요. 착각은 우리가 대뇌에서 인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자연운동, 유도운동, 자동운동, 운동에 대한 착시, 착각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쭉 읽어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안전심리에 대한 얘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간의 행동과학에 대한 핵심 체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과학이지만은 요게 산업심리학이야. 인간이 정보를 받아가려 가지고 어떤 처리한 다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도 이러한 어떠한 의도가 어떻게 행동에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그냥 행동과학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심리학에 인간의 어떤 행동, 우리가 불안전한 행위를 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과학이 사고와 밀접해요. 그래서 산업안전에서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산업심리학, 즉 인간의 행동과학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산업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미국의 하버드 교수인 메이오 교수가 소고전 공장에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뭘 밝혀냈냐면 어떠한 작업 능률, 생산성에 좌우하는 것이 어떠한 임금과 노동시간의 노동 조건,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태도, 심리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해냈어요. 어떠한 작업 조건보다도 사람의 마음 상태가 생산성에 더 중요하다고?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러한 것들이 계속 좋은 논문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심리학이 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메커니즘,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회사에서 인간관계 나쁘면 회사 그만두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회 행동을 하는데 이 초과되는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욕구, 개성, 인지, 신념,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네요. 한번 읽어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메커니즘. 이것도 우리가 이건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주로 정의들, 동일화, 후사, 오방, 암시, 합리화 이러한 정의들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적응 기제. 인간은 무서우면 도망가고 그 다음에 싸우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한다. 뭐 이러한 내용. 그 다음에 도피 기제의 어떤 특성, 방어 기제의 특성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하면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집단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통제가 있는 집단에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요. 비통제의 상태에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해야 돼. 우리가 관습, 제도 뭐 이런 통제적인 활동도 있지만 비통제적인 거 우리가 군중, 모부, 폭군 같은 걸 얘기해요. 패닉, 심리적 전염 상태, 그냥 무분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 비통제어 집단 행동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 특성. 레비라는 사람이 참 대단해요. 인간의 행동을 비헤이비어를 그 사람의 어떤 퍼선 내재적인 토질 특성과 그 사람은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인바이어먼트의 어떤 함수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을 기르되 소질을 바꾸거나 환경을 변경하면 비헤이비어 행동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책이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특성, 교육을 시키고 태도를 바꾸고 그 주위를 환경, 영원한 산업심리학의 테마죠. 유전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냐,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하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비헤이비어를 수식으로 표현했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행동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간공학에서는 많이 해요. 어느 산업 안전에서도 인간공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간공학 기사가 따로 있지만은 굉장히 여기서부터 시발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간의 행동의 특성, 단결성, 그게 어떤 집중하는 영상, 공조, 좌측 통행, 리스크 테이킹 이런 행동 특성이 있어요. 한번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재빈발자 및 행동 특성.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재해를 잘 일으킨다. 라는 연구를 했어요.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연구를 해도 논문을 안 실어줘요. 왜요? 어떤 사람의 사고를 잘 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을 채용을 안 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직업 선택의 자유도 박탈되고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렵게 돼요. 차별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안 하는데 시험 문제 가끔 나요. 그 이유는 이러한 출제자들이 산업심리학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는 건 아니야. 초창기, 산업심리학의 초창기에 이런 연구가 좀 있었어요. 미숙성 누발자들,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다. 초질적인 사람은 특성에 의해서 사고 발생한다. 습관성 누절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연구를 하지는 않아요. 그건 차별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심리학자라면 이런 문제 안 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 우리가 동기부여가 잘 되면은 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산업심리학에서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불안전한 행동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동기는 행동을 유발을 시키는 행동을 우리가 동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의 어떤 퍼포먼스, 성능, 업무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예요. 이것이 어떤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우거나 동기부여를 잘해야 돼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 이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순서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최근에 중요한 내용부터 점검해 나와. 중요한 것부터 공부해야 여러분들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인간은 욕구가 단계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5단계로 나눴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 욕구, 3단계 사회적 욕구, 4단계 존경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 욕구.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요 5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현대에서 모든 회사에서 종업원들은 요 자아실현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맥클랜드 성취 동기 이론은 뭐냐면, 맥클랜드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이 아래와 같은 욕구가 있다. 예? 사람들 성취 욕구, 친화 욕구, 권력 욕구가 있는데 특히 성취 욕구를 보면은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특징, 성공한 사람은 특징,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은 이 사람은 수학적으로 설명해요. 인간의 성과라고, 경영의 성과는 인간의 성과와 어떤 물질의 성과가 있는데, 예? 인간의 성과는 어때요? 능력과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능력은 지식과 기능이고 동기유발은 상황과 태도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정확할까 좀 의문은 들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이론이라서 시험에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허즈버그의 위생 이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위생 욕구가 요인과 동기 요인이 있는데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생 욕구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만족이 떨어지지만 만족감을 발생시키지는 않아요. 우리가 동기부여는 만족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 동기유언을 개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생 이론과 동기 이론을 한번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알드퍼 ERG 이론도, 알드퍼 ERG 이론은 인간은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가 있다. 요, 약간 단계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로도 발전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맥그리거 X 이론, Y 이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X 이론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건 성선설, 이건 성악설, 이게 성악설, Y가 성선설. 어떤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일하기 좋아한다. 근데 현대 산업 사회는 대부분이 Y이론에 적합한 것 같다. 그래서 X이론, Y이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동기부여 이론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허즈버그 동기위생 이론,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엘더퍼 ERG 이론, 매크로 XY 이론이 거의 뭐 이름만 틀리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와 부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해요. 이건 안전과 관계예요. 우리가 주의하면 사고가 안 나요. 부주의하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주의의 3특성,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이 있다. 주의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유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눈으로 보는 방향성이 있다. 주의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3원칙이라고도 해요.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주의. 부주의는 주의하자는 걸 부주의라고 하고요. 부주의 현상. 여러분들이 그 원인 대책, 외적 요인은 사람 외적인 대책, 내적인 대책, 원인과 대책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시험에 가끔 출제되기도 합니다. 뇌파와 의식과의 관계된 연구 초창기에 나왔는데 의식의 레벨이 있다는 거야. 0에서부터 5단, 4단계까지, 5단계까지 있는데 뇌파에 따라서 의식이 명료한 상태, 무의식 상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초창기에 나왔던 이론인데 그래도 여기에 따라서 각성 의식 단계를 나누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단 관리와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리더십은 산업 심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안전과 관계는 그렇게까지는 뭐 리더십이 잘 발생 안 하면 사고가 잘 된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산업 심리에서는 중요한데 안전에서는 그 중요성이 전체적인 산업 심리학 보다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더십의 정의와 유형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그냥 방치하는 리더십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블레이크의 격자 이론이 있는데 이 사람의 리더는 직무에 관계되는 관심이 있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일은 뭐예요? 여기가 직무예요. 인간. 9점까지 있어요. 전혀 직무에도 관심 없고 인간한테도 관심 없어요. 무관심형. 9은 뭐예요? 직무에도 관심이 많고 인간한테도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이상적이죠. 중간쯤 되느냐. 이렇게 관리격자 모형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심리학의 이론입니다. 리더십의 기능. 리더십이 왜 필요하냐? 판단의 기능, 통일 유지,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이 있다. 리더십의 권한.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상적인 권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부정에 있는 합법적인 권한, 위임받은 권한, 전문성에 대해, 리더는 전문성이 있겠죠? 이런 권한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십과 리더십.
리더십은 선출된 거야. 선출된 리더. 헤드십은 뭐야? 임명된 거야. 장관은 임명하고 국회의원은 선출, 대통령은 선출되죠. 각각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기와 집단 역할.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집단은 둘 이상의 사람을 집단이라고 불러요. 집단은 두 종류가 있어요. 공식적인 집단과 비공식적인 집단. 공식적인 집단은 회사라든지 뭐 이렇게 과장, 부장, 인사부 뭐 이런 것이 공식적인 집단이에요. 비공식적인 집단은 뭐야? 취미 모임, 뭐 동창회 이런 것들이 비공식 집단. 이게 생산성에 영향을 끼쳐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근데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이 비공식적 집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집단 내에서 기본 형태들 쭉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생체 리듬과 피로. 피로는 중요합니다. 왜? 피로하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 정의 다 알아요. 피로 종류. 그거 한번 읽어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피로 단계, 피로 증상, 피로 원인, 피로 회복 대책 쭉 보면 되고요. 피로 측정 방법이 중요해요. 응? 생리학적 측정 방법, 생화학적 측정 방법, 심리학적 측정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생리 신호를 가지고 하는 거고 오줌이나 피 같은 생화학적 방법, 심리학적 얼마나 피가 물어보는 거죠. 네? 인간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작업 강도에 따라서 일이 힘들면 피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업이 여기에 해당돼요. 산소 소비량이 분당 5K 칼로리, 2,400에서 3,600 칼로리 하루에. 심장 박동수 100, 산소 소비량 1. 여기보다 크면 우리가 피로해요. 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의 강도를 평가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인간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작업 강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에너지 대사율이에요. RMR이라고 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 작업 강도를 평가하니까요. RMR은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이에요. 이걸 계산해 가지고 2에서 4가 나오면 보통 조금 힘든 작업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똑같은 중인데 이거는 어떤 힘든 작업이야. 요 구별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체 리듬에 관계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리듬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간과 야간이 있어요. 우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요. 수억 년을 그렇게 인간은 생명체들이 해왔어요. 그래서 주간과 야간은 어떤 생체 리듬이 있어요. 호르몬도 밤에 들어 호르몬, 낮에 들어 호르몬. 근데 야간 작업을 하면 어때요? 생체 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아프거나 사고가 잘 내요. 그래서 이거 야간에와 주간에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생체 리듬 태어나 가지고 계속해서 육체적 리듬은 23일마다, 감성적 리듬은 28일마다, 이성적 리듬은 33일마다. 초창기에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안전에 응용은 좀 하고 있어요. 건설업체 같은 데서 당신은 오늘 바이오리듬이 좋은 날이다. 조심해라. 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오늘 열심히 일하고. 당신 바이오리듬이 나쁘다 오늘. 그러면 조심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 사고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생체 리듬은 이건 뭐 사주와 같은 거죠. 태어날 때 이런 리듬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 별로 논문으로 보면은 학문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심리학에서 출제를 하면은 안 되는데
이런 철저한 사람이 심리학에 대한 그런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의미가 별로 학문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뭐 우리 기사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 주야간의 생체들은 중요하다. 이건 인간공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전에서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행동과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장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핵심 체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관리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도 우리가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고를 보면은 대부분 6개월 미만의 사고들이 50%가 훨씬 넘어요. 즉 안전에 대한 어떤 지식 없이 사업장에서 일에 투입됐다가 대부분 초보자들이 사고를 당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보건 교육을 제도화하고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서는 교육의 일반론, 교육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시간, 교육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여기 핵심 체크는 교육의 3요소, 손다크의 학습의 법칙, 파블로프의 조건반응서. 이것들은 뭐 고전적인 교육 방법론이야.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쭉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목적, 교육의 기본 방향. 이 교육학은 필기시험에서는 그냥 다양하게 일반적으로 시험이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 기본 방향, 여기 기본 방향은 기출 문제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시험에서는 기본적인 교육학 내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하면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우리가 3요소, 교육의 3요소 이것은 뭐 중요합니다. 교육의 주체, 교사, 교육의 개체, 학생, 교육의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가르칠 사람, 가르치림을 받을 학생, 그 다음에 교재. 여기 학생이라고 하면 피교육자도 되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뭐 중요하니까 시험에도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하는 의미에서 좋을 것 같고요. 학습 지도 이론은 대부분 우리 고전적으로 우리가 배움을 할 때, 학습 지도를 할 때 손다크에 우리가 시행착오설, 고전적이죠. 어떤 동물들도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보면 시행착오 끝에 어떤 것을 딱 성공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시행착오설, 효과의 법칙, 연습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이런 거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은 뭐 워낙 유명하죠.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반사적으로 우리 반응을 하는 거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일관성 원리, 계속성 원리, 시간 원리, 강도 원리가 있고요. 그런데 현대 이제 교육의 4단계 사고 과정, 이 단계들도 한번 보면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워낙 이론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만 저희가 이 책에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이미 한번 출제됐던 것들은 문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육 이론이 있겠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를 했습니다. 교육 심리학. 예, 교육이 저 심리학의 교육 심리학의 이해, 어, 학습 지도 원리, 성인 학습 원리 이런 것들은 한번 보면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 방법. 우리 사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거냐. 이것들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WI 이것은 관리 감독자 교육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리 감독자고 4가지 JMT, 작업 방법, 작업 지도, 인간관계, 작업 안전 훈련 등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OJT라고 하는 것은 온더잡 트레이닝, 당연하겠죠. 일을 하면서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집합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OJT 어떤 상사와 선배가 현직자가 신규 직원들한테 일을 하면서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으로 신입사원 교육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OJT 특징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OJT에 반대되는 개념이 OFJT예요. OFJT는 말 그대로 일을 떠나서 어떤 계층별, 직능별로 행하는 미팅. 우리가 주로 단체, 집단, 계층별, 직능별 이런 집단별로 우리가 하는 교육.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교육하면 다 OFJT를 얘기합니다. 일을 떠나서 모여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을 OFJT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의 3요소, 교육의 목적의 3요소, 학습 정도의 4단계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응? 그 다음에 교육법의 4단계는 시험에 자주 나오네요. 실제 교육을 할 때, 교육을 실시할 때 4단계. 첫 번째 도입을 해야 돼요. 목표 주제를 써서 도입을 하고 실제로 이제 교육 내용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적용을 시키고요. 문제 같은 거를 통해서든지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돼요. 이 4단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갖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의 목적, 그 다음에 평가의 도구 기준, 타당성이 뭔지, 신뢰성이 뭔지, 객관도, 실용도 이러한 것들을 한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실시 방법.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많이 쓰는 강의법이야. 우리가 주로 강사가 강당이나 교실에서 하는 장점. 대규모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준비도 쉽고요. 단점은 너무 일방적이다. 상호작용이 제한된다. 이런 단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이해를 할 걸로 듭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많이 하고 이제 토익법. 안전교육에서는 실제로 토익법이 중요해요. 주로 작업자들이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걸 얘기해요. 장점은 여러 가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토익법이
장점과 단점을 보시고요. 토의법의 종류, 토의법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롤플레잉은 역할 연기법. 주어진 역할을 갖다가 역할 연기법이라고 해요. 풀박스 미팅 한번 시켜보는 거죠. 포럼, 이건 자유 토론을 얘기를 합니다. 자유 토론. 심포지엄은 주로 이제 학술회의죠. 전문가가 발표하고 그다음에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을 얘기해요. 전문가가 4~5명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피교육자 전원이 질의응답을 하는 거. 우리가 여기 TV 토론 같은 것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거기서 사람들 방청객이 듣고 있다가 질문하고 하는 이러한 교육법의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것을 응용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즈 세션 666 6명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분 동안 자유토론을 한 다음에 종합하는 거. 너무 사람들이 많을 때 이렇게 소집단으로 나눠서 하는 걸 얘기하고요. 사례 토의,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완전 제 사례에 대해서 원인, 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이해하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실현법, 실제로 무엇인가를 실제로 보여주고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적용해 보는 방법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학습법. 이것은 우리가 피교육자, 학습자가 자기 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신의 속도와 능력에 따라 진행하는 교육 방법.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각각 장단점을 공부를 하면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시뮬레이션 법은 어때요? 모의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사한 상황을 제공해서 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청각 교육법. 프로젝트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보안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학생 피교육자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논문 쓸 때 쓰는 방법이에요. 뭐 주제도 정하고 서론을 쓰고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결론을 유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하고 교육자한테는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교육인데 반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계획 및 실시가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면은 큰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교육의 방향, 그 다음에 안전교육의 단계별 과정, 종류 3가지, 이것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안전 지식을 가르치고, 기능을 가르치고, 태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도 기능이 없으면 사고가 나고요. 지식과 기능이 있어도 안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3가지의 교육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각각의 목표와 내용을 한번 쭉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냥 막 하면 안 되고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면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 안전교육 시 고려사항,
뭐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기출문제 가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또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실제로 계획이 잘 돼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고 실시 계획, 예? 이런 걸 잘 세워야 된다.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법에서 정한 에서의 안전보건교육이야. 이건 안전관리하고 법규가 실무예요. 2차 시험입니다. 따라서 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별 어떠한 안전보건 교육이 있는지 법조에서, 그리고 교육 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러한 대상과 시간, 내용 이걸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로자들은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식 교육, 대부분 정기교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단기별 6시간 이상,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월 2시간 이상입니다. 월 2시간. 일반적인 회사들 얘기합니다. 특수한 회사가 아니면 월 2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요. 채용시는 일반적이 특수하지 않으면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에서. 작업 내용 변경 시도 우리가 2시간 이상, 그 다음에 특별 교육을 이렇게 각각의 특별교육 대상자들을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 안전교육은 16시간 이상 받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각각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들은 연간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 관리 감독자는 수가 적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면 그분은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오프라인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공장장님들은 어떤 교육 시간들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수형태 근로자들의 교육 시간, 그다음에 검사원의 교육 시간. 여기는 지금까지 대상자하고 교육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사업장이 어딘지도 한번 파악도 되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 내용이 중요하겠죠. 근로자들은 제가 월 2시간 이상, 사무직은 또 1시간이지만 대부분 현장 작업자는 2시간이라고 보면은 어떤 내용을 받아야 되는지, 근로자들의 교육 내용은 뭐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 사항이 있고요. 개별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들의 교육 내용. 우리가 관리 감독자들은 16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입니다.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공통 개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육은 위험 이해 업무라고 법에서 정하는 업무가 있어요. 약 40가지 업무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40개를 여기 쭉 나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고요. 시험은 계속해서 나온 문제들이 문제능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부 나열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나열했습니다. 고압 실내의 작업의 작업 내용, 아세틸렌 용접 장치 또는 가스 집합 용접 장치에 대해 교육 내용, 밀폐된 장소에서 교육 내용, 거푸집 동아리 조립 해체 작업, 방사선 업무, 크레인 작업에서 우리가 특별 안전 교육 내용, 40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잘 기억하기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사업장에 맞는 특별안전교육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한번 법규를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